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이슈 인사이트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 오늘의 이슈 인사이트의 주제는 1월, 2월, 3월 즉 1, 4분기에 가장 주력해서 볼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가 주식 맛집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0년도 12월 중순경에 여러분들하고 2021년도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파트를 저는 LG그룹을 꼽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이지만 맛집 가이드, 어떻게 본다면 맛집 큐레이터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다만 선택의 폭을 좁혀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4분기, 2021년 1분기 여기가 주식 맛집이라는 주제를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왜 그러냐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일반인들이 매매해서 주식을 갖고 건너간다거나 버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3,200 전후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더군다나 종합주가에서도 70포인트 어제 급등 나왔다가 오늘은 또 빠진 형국. 아마 어쩌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사셨지만 엉뚱한 주식을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계속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거래소보다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수익률 패턴들이 앞으로는 펌핑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래소 주식이 못 간다, 코스닥으로 간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확대 해석이죠. 거래소가 못 간다가 아니라 거래소 상승 속도보다 앞으로는 코스닥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에 몫인 거고 거기서 천천히 코스닥으로 건너가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확대 해석하시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코스닥 쪽에서 맛집을 찾느냐? 2021년도 1, 4분기에 왜 코스닥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26일 화요일 장 마감한 이후 1월 26일 오늘자의 매매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네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어치 매수하고 선물은 5천 개 매도를 했습니다. 하방으로 보는 거죠. 자, 외국인 분들은 1조 9천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2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 끝나고 단일가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블록 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윤곽은 외국인은 거의 이제 2조 원에서 200억 부족한 흐름, 국내 기관은 2조 원에서 2,500억 더 매도한 2조 2,500억 매도한 흐름. 코스닥은 외국인 2,000억 매도, 기관 1,600억 매도. 반면에 외국인들은 선물도 3,000개 매도, 국내 기관들은 9,600개를 이렇게 매수해서 상방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합쳐서 4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요것이 핵심 포인트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많이 주식을 팔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은 2조 원어치 때렸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어치 팔고. 근데 선물 시장에서도 3,200개 팔았죠. 대략 3,20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콜옵션, 즉 지수 우익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에다가 1,243억을 실었네요. 주식 2조 원어치 때렸다 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느냐? 알짜배기 주식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프로그램으로 때렸다면 콜옵션 1,000억 원이 이거에 보다 10배가 넘는 위력을 발휘해요. 즉 상방으로 세게 베팅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올해 차로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주식 22년째 보는 중에 콜옵션으로 주가 밀어가면서 콜옵션으로 1,243억은 제 기억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기억으로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 돈 갖다 때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 거래소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합성 전략을 하는 아비트레이지 거래라고 하는 차익 거래. 그리고 이제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아닌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종목 20개 이상 세팅시켜서 매도나 매수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비차익 거래. 둘 다 프로그램 매매 방식인데요. 하나는 합성 거래고, 즉 주식을 산다거나 선물을 매도해서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제로 게임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비차익 거래입니다. 비차익 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합성 거래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주식만 사고 파는 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두 개 합쳐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매매는 아비트레이지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에서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1조 5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매를 1월 26일 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팔았네요. 얼마? 1조 5천억 원. 외국인 전체 매도 금액이 2조 원에서 200억 부족한 1조 9,800억 대입니다. 그런데 2조 원에서 1조 5천억을 팔았다. 그러면 외국인이 팔은 75%, 2조 원에서 1조 5천억이니까 매도한 거의 75%는 전부 다 무슨 거래나? 그렇죠.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 거래였다. 국내 기관들은 1조 1,700억 원어치를 팔았네요. 2조 2천억 원어치 매도한 것 중에서 50%가 프로그램 거래였다. 특히 국내 외국인들 오늘 굉장히 비정상적인 매매를 했어요. 주식을 왕창 때려가면서 2조 원 때려가면서 콜옵션은 주가를 쭉 밀어난 다음에 콜옵션은 계속 오후장에 3,150포인트 이하에서부터 100억, 200억 사더니 종가까지 1,200억을 산 거.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주가를 팔으니까 전쟁에선 진 것 같은데 트로이 목마를 마치 전리품으로 딱 남겨놓고 간 내일장 보자 이거죠. 이게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그런 사이즈의 규모와 프로그램 매도도 처음 있는 거지만 이 정도 매도가 콜옵션을 그렇게 1,200억 짱 박아놓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여기에만 치중하지만 실제 보니까 본인들 주식으로 팔았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로 팔았습니까?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네이키드, 알짜로 그냥 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일반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이제 꼭 차익 거래는 아니지만 주식과 선물의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다른 형태, 채권과 환율과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는 매매 방식이 있거든요.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해버린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본인들 돈이긴 하지만 사실 본인들 돈이 아닌 형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조 5천억, 2조 원 중에 거의 다 프로그램 매도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3,200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였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콜옵션을 계속 담기 위한 전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노후된 오래된 빌라들인데 이 동네에 2,000가구 혹은 2만 세대가 들어서는 큰 재건축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럼 동네방네 소문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냐. 유태인들 방식은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동네 길거리에 다 버립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즉 2조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도를 전략적으로 프로그램 전략에 의해서 매도를 때리고 그러면 길거리가 지저분하니까 싫잖아요. 집값이 뚜두두두 떨어지겠죠. 그때 쓸어 담는 거죠. 마치 주가 밀어놓고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콜옵션을 쓸어 담은 것처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자, 따라서 진정한 속내는 약간 거기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물론 오늘은 화요일 날 장 마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수요일 날 저녁 때 7시 이후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흐름상으로 일단 포지션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건 거래소였고요. 지금 건 코스닥이에요. 외국인들 1,900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 팔았네요. 국내 기관은 574억, 10분의 1, 그렇죠? 여기는 40분의 1 정도. 따라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은 프로그램 매매에서 한참 비껴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큰아들은 아빠한테 회초리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 그런데 둘째 놈은 저기 한참 밖으로 비껴가서 도망가 있잖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빠진 중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작년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소낙비를 피해서 코스닥으로 도망가야 된다. 네, 3,200부터는 이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 3,00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서 거기서 그 변동성을 자신이 없으면 코스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코스닥은 프로그램에서도 비껴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 정말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애플과 협업하는 LG전자, 애플과 협업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낙수 효과를 받아먹어서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오늘 맛집 3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그 맛집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당분간 거래소 지수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펌핑이 가능성이 있는지 꼭 코스닥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중소형 종목이지만 코스닥과 거의 레벨을 같이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30년, 20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가 나왔죠. 오늘 장중에 잠깐 1000포인트 돌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2000년도 이후에 그렇죠? 상승으로 따지자면 23년 만에 1000포인트 돌파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관은 그러나 계속 주식 매도죠. 무려 30조 원어치를 코스닥 시장을 때렸네요. 지난 20년간. 최근 5년간 10조 원어치를 매도하고 최근 7개월 1년간 최근 5년간 20조 원어치를 매도하고 최근 1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이니까 10조 원어치를 코스닥 시장에서 2020년 매도를 때렸습니다. 기관들 남아있는 코스닥 시장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매도를 못 때리게 하니까 자 공매도가 3월 16일 날 재개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공매도를 못하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꼼짝없이 기관들은 지금 전부 다 사실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안을 하나 찾은 게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끄집어 와서 주식을 때려버리는 거죠. 기계적인 베팅을 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블럭 깨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2천억 원어치 때리고 아래쪽에서 1,000억 원어치 받아주고 다시 또 그 1,000억 원 산 거에다가 또 프로그램 1,000억 얹어서 또 2,000억 때리고 다시 또 1,000억 받고 아래에서 받으니까 2,000억을 때리니까 아래에서 받아도 쉽게 깨지잖아요. 마치 블럭 깨기로 위에서부터 계속 찍어 내려가면서 오는 형태.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기계적으로 끌어내리는데 본인 돈으로 합니까? 프로그램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마치 공매도는 못하지만 공매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으로 인한 공매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상품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꼭 주식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들 뭐 ELW라든가 ELS라든가 ETF 인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편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려야 하방 쪽으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그걸 미리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협회, 증권업협회 그때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공매도 금지됐는데 야 기관들이 공매도 때렸다. 요즘 보면 공매도가 보이잖아요.
거기 현재가 옆에 보면 공매도 누가 몇 주 때렸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금지됐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음해론자들이 있습니다. 야, 기관들은 때려도 정부가 감독을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때리는 거예요. 대신 극히 미미한 거지. 매매 차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매매 차익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점은 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2조 원 때렸지만 2조 원 때렸고 국내 기관도 2조 2천억 때렸지만 외국인들은 콜옵션 올라가는 쪽에다 왕창 베팅 걸어놨고 국내 기관들은 선물을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알박기 하고 있는 거에 어디에 내일 아침 폭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에.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소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2021년도 1, 4분기 진정한 수익률의 승부처는 저는 코스닥 쪽에 있다.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이 널뛰기가 일어나는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을 한 발 빗겨갔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에서 빗겨가 있고 거래소 시장에 널뛰기에 지쳐있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현대자동차나 LG전자나 이런 쪽에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천천히 코스닥 쪽으로 일정 부분이 넘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저 박한샘의 모멘텀 주도주 클럽처럼. 저들도 넘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2월부터 천천히 건너온다고 했잖아요. 건너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냐. 첫 번째 맛집.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어제도 대박천국 일부에서 이거 강의했어요. 월요일날. 그렇죠? 장 끝나고 또 공부회 방송에서도 하고. 그 전주 토요일날 또 강의하고. 토요 주식왕에서. 그 전에 또 박한샘의 코스닥 특별교육 아카데미에서 5G,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하고 엮어서 그리고 플랫폼 기업, 삼각편대, 코스닥 삼각편대로 특집 교육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10번, 20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정체되어 있다. 2021년도 165억 달러, 1650억 달러. 2021년도 1650억 달러, 2022년도도 1650억 달러. 내년도도 2023년도도 1650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는 정체되어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320억 달러로 계속 천천히 성장한다. 그래서 삼성도 어디에서 지금 먹거리를 찾고 있다? 저쪽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있죠. 차량용 전장부품 비메모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걸 무슨 반도체라고 그러냐?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걸 하청받아서 만들어내는 걸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삼성이 지금 전 세계 시장 파운드리의 17%, 대만의 TSML이 54%.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대만 TSML 약 800조 가까이 됩니다. 알리바바를 누르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지금 1위입니다. 나스닥 증권에서는 시가총액 2,500조의 애플이 1위지만. 자, 따라서 국내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한 분야.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리노공업, 네페스, 그리고 SFA 반도체. 뭐 급등 나온 종목들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일부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저 박한샘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KEC, IA, 특히 IA 450원, KEC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1,000원 980원. 작년도에 이미 차량용 전장 부품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대놓고 똑같은 지금 그때는 뭐 워낙 대놓고 사라져도 아무도 안 샀죠. 관심도 아무도 없었고. 작년도 10월달, 9월달. 자,
방금 봤던 리노공업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마이너스 1.94%. 그렇죠? 눌림목 형태죠. 그 다음에 네페스. 올라갔다가 보합으로 완전히 최근 들어서 옆으로 눕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오늘 시가에 약간 강보합 출발해서 1% 정도 출발했다가 상한가 30% 상한가 쳤네요. 상한가에 230만 주 쌓여있네요. 자, 그리고 IA.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돌파해서 1660원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 제가 매도 사인 보내지 않았죠. 그대로 놔두라 그랬잖아요. 더는 못 살지언정. 변동성, 고점에 잘 팔고 못 팔고 그런 걸로 할 단계가 아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품귀 현상입니까? 이런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 베를린 공장에 있는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12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폭스바겐이에요. 지금 폭스바겐이 약 10만 대 이상 정도가 영업 라인, 판매 라인, 생산 라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현대자동차로 짜면 제네시스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우디 근로자 1만 명 휴직이에요. 4월까지 생산 감축입니다. 왜 그러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일반 애플카 뭐 이래가면서 서로 지금 반도체를 입도선매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MLCC도 마찬가지고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 꽤 됐습니다. 2, 3개월 넘었어요. 자, 그래서 대만도 TSMC도 지금 칩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 마스크 없어갖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라인이 섰어요. 미국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텍사스 공장 툰드라라고 이거 픽업 트럭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뭐 다 마찬가지예요. GM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GM하고 손잡고 말 그대로 셀프 드라이빙 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 카 개발하는데 했죠. 애플 움직이지만 그 아래 시가총액 2천조에 해당되는 넘버 2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손잡고 움직여요. 전 세계가 이쪽입니다. 당연히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품 회사들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지만 그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는 아까 그런 종목들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SiC 탄화규소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반도체는 179도에 녹아내린다. 실리콘 반도체는. 그리고 질화 관련 반도체는 200도에서 녹아내린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는 몇 도에 녹는다고 했어요? 400도에 녹는 거죠. 최근에 자동차 부품 전기차들 왜 화재가 납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그 안에서 열이 막 발생하잖아요. 대부분 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탄화규소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춥거나 덥거나 강도도 깨지지 않고 열에도 강하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산할 수 있는 회사 KEC, IA 그렇죠? 대량 생산해서 실제 납품이 있었고 자동차에서 검증이 몇 년간 된 회사 IA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마르고 닳도록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NXP 2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 특히 국내에서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대칭점에 있는 회사 DB 하이텍이죠. 최근 들어서 따블났죠.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차량용 전장부품 쪽에 14%를 전 세계 차지해요. 보시면은 근데 21%, 19%, 15% 어느 누구도 30% 이상 되는 쪽이 없네요. 경쟁이 어떻다? 초기 국면이다. 그리고 아직은 치열하다. 조만간에 여기도 2차 전지처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면서 과점 체제로 간다. 한국역에 밥숟가락 얹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생겨납니다. LG이노텍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LG이노텍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언급드렸죠. 한 번 더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못 먹어도 10% 15%는 수익률 준다.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오늘 잠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차량용 전장 부품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들이냐? 맛집2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부품 회사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왜 중국 애들한테 다 치였잖아요. 이쪽으로 진출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세코닉스, 파트론, 사마전, 콘덴서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 및 회사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MLCC거나 특히 카메라 모듈 만드는 쪽은 왜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좋으냐? 자동차의 ADAS를 이건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라고 말하거든요. Advanced Drive Assist System의 약자입니다. 즉, 어시스트 시스템,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뭐를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드라이브? Advanced, 진보된. 그래서 자율주행에 하는 그런 것에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이걸 그냥 전장 부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DAS를. 근데 가장 많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일어나는 것이 약 300% 넘게 성장이 일어나는 스마트 센서 파트예요.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라이다. 제네시스나 그랜저 앞에 보면 아크릴판 난밥 아래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레이저 반사판입니다. 앞차와 거리 같은 거 조절해 주는 거죠. 그건 필요해요. 자, 국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서 파트론이라든가 그리고 MC넥스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자화전자라든가 옵트론텍이라든가 최근에 해성DS도 뭐 따따블 나죠.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에게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전장 부품 중에서 센서 파트 국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종목들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플랫폼을 영유하고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팅크웨어. 지난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팅크웨어 같은 회사 최근에 10,000원 전후였죠. 여러분들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비하인드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애플카 이야기할 때 팅크웨어의 최대 주주인 파워로직스라든가 유비벨록스라든가 10,000원에서 팅크웨어도 최근에 20,000원까지 올랐네요.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도 부족한데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국내에서는 또 카메라 모듈이나 센서 파트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언제든지 애플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될 때 플랫폼 산업으로 봤을 때 지리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 팅케어라든가 혹은 티맵을 좀 있으면 티맵도 상장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가 그리고 플랫폼을 갖고 KT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얼마든지 자동차 전장 부품 및 자율주행 파트에서 플랫폼 업체로서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인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전장 부품. 우리나라는 특히 센서 파트. 그리고 그런 것을 갖고 차가 움직였을 때 자율주행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회사. 지리정보 같은 거. 팅크웨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예. 뭐 파워로직스. 팅크웨어의 주주죠. 유비벨럭스. 원래 스마트 카드 만들던 회사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기술들을 갖고 아이나비라든가 팅크웨어가 만들고 지리정보 제공해주고. 자, 저런 종목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견상에 나가면서 애플카 그리고 G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 조금 있으면 이제 삼성도 뛰어들어요.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LG전자는 놓쳤다더라. 저런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남아있는 종목들을 지금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3개의 맛집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전장 부품 파트, 세 번째 플랫폼 파트. 플랫폼은 굉장히 쉽죠. SK텔레콤, 네이버. 네이버도 추천하고 나서 최근 지난 일주일간 중국 바이두하고 지리자동차 협업으로 바이두가 12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까지 급등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바이두 차트만 한번 보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입니다. 뭐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검색창에서부터 해서. 최근에 140달러였죠. 여기가. 뭐 바닥권대에서 본다면 120달러입니다. 120달러에서부터 지금 얼마냐? 26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100% 났어요. 지난 2달 사이에. 왜 그러느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하느냐? 자동차는 껍데기입니다. 인터넷이 중요한 거지. 컴퓨터, 삼복 컴퓨터, 주형 컴퓨터. 네 거 286이냐, 386이냐, 486이냐, 686이냐. 컴퓨터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컴퓨터를 갖고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그 쬐끄만 검색창이 떴잖아요. 네이버가. 삼복 컴퓨터, 주형 컴퓨터, 다 현주 컴퓨터 다 사라졌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30년 역사상 10대 재벌에 올라선 유일무이한 기업의 셀트리온하고 자력으로. 바이두와 지리자동차가 손잡으면 누가 갑이겠습니까? 바이두가 갑이에요. 얘는 삼복 컴퓨터, 현주 컴퓨터고 바이두는 네이버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 5G로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됐을 때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의 플랫폼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바이두가 중요한 거지, 전기자동차는 그냥 컴퓨터 성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네이버, SK텔레콤, 티맵 갖고 있잖아요. 계열사래. 좀 있으면 상장합니다. 티맵.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누가 시스템 인테그리티입니까? 그렇죠. 삼성 SDS잖아요. 삼성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산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배터리 파트가 아니라 삼성 SDS가 대장인 거예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코스닥 종목들은 또 한 번 거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3가지 맛집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1, 4분기 저 박한샘은 계속 이쪽이에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맛집, 이제 여러분 걸로 맛을 보실 차례입니다. 주식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음식 맛, 이게 무슨 맛이야? 두리안이. 과메기가 무슨 맛이야? 백날 설명해야 이해 못합니다. 먹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주식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먹고 건강하게 2021년 1년 벌어서 10년 노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